네,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 때, 이럴 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지환 IS의 대표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환, 이정환.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라임이 있네요. 차영수 소장님이 한 주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늘은 이지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작진이 워낙 편애하는 분이라 또 오늘도 아닙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중동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동의 분쟁 상황이 일단 종지부를 찍었어요. 일단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늘 잠재는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이란이 뭐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늘 잠재된 이야기라고 보는데 뭐 핵을 포기할 일은 또 만무해서 그렇죠. 늘 항상 예. 이슈는 있는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란이 이제 아무래도 지속적인 미국의 경제 압박에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네.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공략법, 공격법 같은 것들이 실제 지도자들한테 이제 피해를 가게. 예전에 전쟁이 나면은 전쟁 지도자들은 벙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죠. 전쟁을 지휘하면 됐는데 그런 공식이 좀 깨지다 보니까 이런 뭐 단기간에는 아마 협상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치적을 세워야 되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확전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스라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역시 이거를 확전을 이끌면서 하기에는 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세 부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래서 약속대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약속대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 이제 핵 시설에 대해서 타격할 걸 미리 알려주고 이란도 미국이 어디 공격할지 알려주고 이제 서로 명분 세우기용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확전할 가능성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께서 이스라엘이 조만간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일단락이 되긴 됐어요. 아직 뭐 불안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요. 어찌됐건 변동성 이런 것들은 좀 잦아들었죠? 금융시장도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정은 잦아들었고 중동발 긴장 완화에 대한 특히 이제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보답을 했고 일단은 이제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좀 줄어들었고 그 전에 이제 중동발 사태가 나기 직전에 금융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식시장도 상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고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는 발표되는 지표들이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이슈화 될 정도로 미국이 지난달에는 뭐 CPI나 PPI,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나 고용 지표가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우려감은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고 일종의 이제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 트럼프 미국 쪽에서 직접 타격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랑 이러다 트럼프 임기 다 못 채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정리가 빠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주식시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랑도 잠깐 얘기하다가 많은 분들이 고심하는 게 우리 증시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우리 증시에서 매수로 돌아섰고 뭐 지난 한 달간 한 6조 넘는 매수를 했거든요. 골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일단은 저평가, 리레이팅의 관점에서 일단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런 종목들이 지수 관련된 대형주,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AI 모멘텀을 받는 쪽과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한 쪽으로 들어간 그쪽은 리레이팅 개념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충분히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쪽은 개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매수했던 쪽인데 이쪽은 주로 정책 관련돼 있는 모멘텀들, 뭐 원전 관련된 쪽이나 혹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이런 쪽에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위태위태한 위치까지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로 가는 외국인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으로 보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종목들은 좀 위태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양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2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그러다 보면 중동 리스크가 잦아들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경제, 미국 쪽의 경제로 많이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표는 우려되는 지표도 있고 괜찮게 나오는 지표도 있고 근데 아직 관세 충격이 본격화 안 됐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를 두고 트럼프와 연준이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네. 그 중앙은행 총재를 욕보이는 일들은 네.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경제의 수장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예, 예.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약간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 그래야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가이던스가 나와야 시장도 따르고 이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한 모욕과 비난을 하는 일, 그러니까 자리에 안 맞는 뭐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심한 말을 할 정도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끔찍하다. 뭐 지능이 낮다. 누구 지능이 더 낮은 건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법적으로도 분리돼 있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까지 쓰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이런 배경은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가 지금 이제 첨예하죠. 금리 인하를 두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집권 우리가 이제 2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조마조마했던 게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집권 1기 때는 사실 이 정도보다 더 막말도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본인이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사표로 내 재산 위에 올려놔라 뭐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좀 과도하고 어쨌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FMC에 어떤 정도 위해를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약간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최근에 원로 이사나 혹은 보면 이제 보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 진짜 금리 인하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으로 말씀을 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나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I don't know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난 뭐 모르겠다. 전례도 없다. 선례도 없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좀 강경한 발언을 또 후반부에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상당히 이제 눈의 가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자, 백악관에서는 이게 우리가 관세 정책 썼지만 경제 지표 잘 나오고 있지 않냐, 영향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밖에서는 아직 본격화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경제 원칙이란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되고 누군가 돈을 낸다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들이 기업이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 관세 낸 거 끝이고 흔히 말하는 자동차 관세를 기업들의 수익만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원칙이죠. 관세가 올라가면은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고 미국이 또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력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완충해야 될 어떤 관세 같은 것들이 늘어나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경제 원론 차원에서 관세가 오르면 물가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고민이 그러니까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다. 다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르면 올라야지. 오르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냐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능은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높은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자 다시 중동 이야기로 가보죠. 경제 이야기했으니까 중동으로 가보면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수상 욕심이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폭탄을 쏴서 평화를 쟁취한데 노벨 평화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중동 상황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는 맞고요. 일단 잠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과 중국 양쪽에다 다 당근을 꺼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란 핵 사태를 두고 대립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잘 정리되었다기보다는 봉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채찍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근을 줘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 제재가 사실은 뭐 러시아나 중국을 우회해서 계속해서 작은 그 한류를 찾는 모습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중소업체들을 계속해서 규제를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작용했다면 이제 뭔가 이란에 뭐 활로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란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원유를 일정 부분 증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확장도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한적으로 원유 수출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전면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트럼프 정권은 뭐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이 기조이기 때문에 저유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증산을 미국이 뭐 굳이 말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이주환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항상 거시적인 인사이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주환의 생생경제로 개편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중동 쪽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가 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하나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방위비 5% 인상 이걸 얻어내긴 했네요. 이제 뭐 사실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흔히 말해서 미국의 군사비를 가지고 국방비를 가지고 나토 국가들이 복지만 하고 있다. 왜냐하면 GDP 대비 한 1, 2%대로 좀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토 국가들이 자기네들 안보를 미국에게 안보 비용을 미국에 떠맡기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1기 때부터 계속 해왔고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직접 군사비가 한 3.5% 정도, 그다음에 간접적 안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한 1.5% 정도 하면서 총액 인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단기간 지켜주지 않으겠다는 굉장히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불안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고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사실 예측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주만 해도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정도로 러시아가 어떤 EU를 위협할 수, 나토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제 독일이라든지 무기가 없다는 것들, 그러니까 쓸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들, 군사력이 없다는 것들을 드러났기 때문에 군사력 보강할 시점이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뭐 독일은 이제 재정적자 원래 독일 재정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흔히 말해서 그 재정 적자를 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이번에 재정 준칙 풀고 그 독일 재정 적자 늘리면서 군사비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협이 실제적이고 상호간의 이해가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을 불신하고 미국은 자기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관계 맞았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 자주 쓰는 말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말 자주 쓰는데 아무튼간에 스페인이 이번에 나토 동맹국 가운데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스페인이랑 미국의 교육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그러면 관세로 너 2배 내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또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크게 이제 의미가 없고요. 스페인이 뭐 미국과의 교육에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인이 좀 뭐 뒤쪽에 또 다른 이슈도 나오겠지만 좀 나토 그 EU 정책에 좀 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최근에 뭐 얘기하는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황금 이민 관련된 정책에서도 스페인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스페인은 황금 이민과 관련 정책을 취했다가 집값이 오르자 이걸 완전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스페인이 좀 보이는데 이건 아마 팬데믹 이후에 조금 정치적인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유럽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과 아일랜드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일랜드는 또 왜요? 아일랜드는 우리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아일랜드 이민이 2,500%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도피처 이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쾌하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스페인 쪽은 지금 보니까 집권 정당이 스페인 사회노동당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하네요. 트럼프가 싫어할 만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태평양 4개국과 별도 회담을 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호주 총리도 다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뭐 이게 앞으로 우리 협상 과정에서 어떤 여파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이게 가설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이유 흔히 말하는 중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 갔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중동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나토에 하는 것은 나토 무대에 우리 외교가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미 외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대미 외교를 하지 않을 거면은 흔히 말해서 G7도 갔다는데 2번 연속 간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도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 협상이랑 또 별개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일본도 안 갔죠. 일본도 그러니까 안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 협상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관세만 딱 한다 그러면 통상 쪽에 가서 관세율 몇 퍼센트 정하면 되는데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쌀 수입, 일본 역시 뭐 쌀 수입도 있고 자동차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다부처 협상이에요. 그냥 협상 자체가 이제 다부처 협상이 되고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동일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냥 통상 관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GMO 같은 것도 수입하는 것도 있고 유전자 조작 그 IT 그러니까 구글이 뭐 우리나라 정보를 쓰는 것, 이게 정보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갈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빨리 할 개연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또 우리가 또 빨리 한다는 것은 미국에 좋은 조건을 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좋은 뉴스는 아니고 적절한 페이스를 맞춰갈 거기 때문에 이게 나토에 안 간 것이 뭐 관세 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다. 근데 그 당시 판단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못 올 것 같다는 판단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못 올 것 같다는 판단이 많아서 안 간 게 아니냐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G7도 일찍 집에 갔으니까 일단 7월 8일은 거의 물 건너간 걸로 보고 GMO 같은 것들은 실제로 먹어도 뭐 농민분들은 싫어하시는 얘기겠지만 별 영향은 없다 그러죠.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자, 일본도 안 갔다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참여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가서 빨리 쇼부라고 할 뻔했다. 일본이라고 협상을 해야 된다. 부적절한 용어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진전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장 1대1로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 강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상호 협상이 각국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그 실무진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난입을 하면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이 악화된다라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걸 바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실무진 협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정상 간에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포괄적 협의 뭔가 이렇게 해서 바로 발표를 해버리는 영국도 사실 그 지난번 상호관세 협상 발표를 했을 때 실무진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뭔가 위에서 포괄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 각국들이 전략적으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좀 만나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전에 트럼프 집권 일기 때 그 고 아베 총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적인 그 경계 심리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 협상 카드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겠고요. 일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강한 경제 실현을 강조를 하면서 현금성 경제 지원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평가는 썩 뭐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현금성 지원이란 것을 그러니까 뭐 이시바 총리의 이제 아젠다 자체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 흔들리지 않는 일본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참여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40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2040년까지 GDP 1000조 이게 또 역시 뭔가 이게 수치가 1000조엔 이렇게 하면서 좀 크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 소득을 50% 이상 증가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물가 대책으로 5년간 60조 엔의 임금 인상, 그러니까 물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임금을 받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원책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당 뭐 2만 원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아까 현금성 지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2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 2만 원만 20만 원 조금 지금 환율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부양도 하고 임금도 올리겠다라는 큰 틀로 가고 있긴 한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란 게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이 많아지면은 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효과 별로 없다는 게 예를 들어 바우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거 바우처 쓰고 연금을 안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이 나가면 바우처 나가면 기간 안에 쓰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 자기가 받는 소득을 안 쓰거든요. 그렇네요. 또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거를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는 저소득층 아무래도 소득이 작으니까 이게 바우처가 바로 쓸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는데, 노인분들은 잘 안 씁니다. 노인분들은 잘 안 쓰는데 이거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에 라는 논의는 분명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령화 되면 될수록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이렇게 현금성 쿠폰을 바우처를 뿌렸을 때 이거를 쓰는 걸 강제하니까 깡을 해갖고 저축하는 이런 흐름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 당국도 많이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은 ISL 이지환 대표,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네, 잠시 선물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 갖고요. 2부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시죠.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스타벅스가 일부 매장에서 빨대를 제공합니다. 해당 빨대는 기존 합성수지 등 석유계 원료가 아닌 식물 유래 소재로 톨 그란데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크기입니다.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가 아닌 이 땡땡 빨대를 다시 쓰기로 한 게 벌써 7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땡땡이 만들어진 제품들 해양 오염의 주범이다. 최근에는 미세 땡땡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비판이 커지면서 카페에서 흔히 쓰는 일회용 이 땡땡 빨대도 타깃이 됐습니다. 이거 재활용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 빨대가 대체제로 떠올랐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평가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쉽게 눅눅해진다,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게 정말 친환경이 맞긴 맞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땡땡 빨대 사용에 문제가 없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안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스타벅스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친환경 빨대라는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퀴즈는요. 종이 빨대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이 땡땡 빨대의 땡땡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은 이 땡땡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이 땡땡입니다. 보기는 1번 플라스틱, 2번은 립스틱. 1번 플라스틱, 2번은 립스틱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 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1번은 플라스틱, 2번은 립스틱이고요. 우물정의 0945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는데 통장은 통장이라고요?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돈 모으고 돈 버는 진짜 배기 알짜배기 경제뉴스 챙겨가세요. 저는 잠시 후 10시 15분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ISS의 이지환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수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예전 같으면은 뭐 D램의 막내다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 실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업계의 현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또 수혜주, 그러니까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법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장 수혜가 되는 기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에 공급망을 육성하려는 미국의 전체적인 이런 동향들이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뭐 HBM이라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실적을 통해서 전망, 미래에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거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지표다라고 중요한 실적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기업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향계 내지는 선행 지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네요.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 더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았다. 또 특히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D램 반도체가 작년 대비로 하면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HBM 반도체도 50% 정도 성장을 했고 이제 가장 저는 물론 이제 HBM 반도체 D램 상당히 좋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양쪽을 보는데 사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는 악성 재고에 낸드 플래시가 가장 많이 악성 재고가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니까 낸드 플래시가 작년 대비로 한 달 숫자지만 한 5% 성장을 했고 전분기 대비라면 16%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가 이 정도로 성장 후 턴아웃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좋았고 HBM 성장도 좋았고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겠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3%대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 좀 안 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뭘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희비가 교차하는데 사실 HBM 반도체가 이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업계 리딩 업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죠. 아무래도 리딩 업체고 점유율이 70% 넘는 업체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는 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캐파가 한정적인 가운데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나. 근데 여기에 마침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체 비율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25% 점유율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로 늘어났으면 어디선가는 줄었을 것이다라고 삼성이 보면 것이다. 이게 삼성전자도 또 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4에서 뭔가 역전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제품에서 이미 양산이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시제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시제품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역전이 되겠냐라는 의구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삼성전자에 좀 불리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타부타 무슨 언급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더 궁금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밉든 좋든 싫든 어찌됐건 삼성은 우리나라 GDP라든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잘해줘야 되는 기업 맞잖아요.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 이제 문제점들 지적하는 글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만 연구 역량에 집중해서 이걸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런 것은 기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가면은 사실 수요가 수율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불량률이 없는 상태로 가면은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 AI 어떤 혁명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이 기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율이 좋은 기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정체가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씩의 초격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거기에 그 삼성전자의 총 역량을 기중해서 수율을 올리느냐 안 올리냐 이런 것이 가장 관건이다. 경영 역량을 그쪽에 총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성기를 맞고 굉장히 회사가 커졌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지진화가 될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업은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맹성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무거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가벼운 이야기,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에 이주한 백만장자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아일랜드와 아무래도 유럽 쪽일 것 아까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죠? 예. 영국 아니에요? 영국도 지금 그러니까 이전 한 국가로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전 한 어디냐라고 보면 대상 국가는 뭐 아일랜드나 이런 쪽이 좀 많았습니다. 가는 곳을 네, 가는 곳은 아닌데 좀 많았고요. 올해 보니까 영국이 부자 순유출 1위 그리고 중국의 2배였다.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돼요? 일단은 아마 이제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굉장히 불안한 형국이 또 되고 있고 또 과세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영국은 원래 국외에서 산출되는 그 수입 부분은 국내로 반입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국외 부분까지 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굳이 영국에서 이제 이런 심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영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버진 아일랜드나 과세 햇빛가 대부분 다 영국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의 이동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 아마 영국 부자들이 대거 이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특이한 건 이제 미국에서 이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이주가 이제 미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아일랜드가 한 2, 3년 전에 지금은 이제 장려를 하지만 2023년도 한 2, 3년 전에는 이 황금 이민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제도를 실시하니까 거의 90%가 중국 이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민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일랜드가 폐지까지 고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중국자 이민자보다는 미국자 이민자가 50%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 반발 심리 분명히 있고 요거는 이제 집권 1기 때도 아일랜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미국에서 이민이 2,500% 증가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류의 정치적인 지정학교 리스크 그리고 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민을 촉발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황금 이민이라는 거는 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까지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미국에 살고 미국에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민을 한번 지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저는 한국 사람이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네요. 뉴질랜드 역시도 그 황금 비자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해요. 이것도 같은 배경입니까? 이제 사실 황금 비자 제도 도입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대도시 중심으로 좋은 지역에 돈이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온다는 얘기는 현금도 굉장히 많고 집도 이제 레버리지 특히나 중국 분들이 뭐 레버리지 않는 일이 뭐 시골에 있는 뭐 조그만 아파트 사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도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일면서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죠. 스페인 같은 데들은 이런 것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도 황금 비자 오히려 취소하는 입장인데 뉴질랜드는 그런 문제가 덜하죠. 대도시란 개념이 없고 워낙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2025년 4월에 황금 비자를 받을 조건을 낮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췄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뭐 예전의 기준 금액 결국은 투자 금액인데 투자 금액 뭐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영어에 관한 규제 역시 좀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기도 좋아졌다. 특히나 이제 뭐 성향의 문제인데 난 늘 대도시에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가긴 좀 어렵지만 근데 이제 이런 전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투자처로 삼고 한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될 분야는 없는 거여서 결국은
이 흔히 말하는 허들이 내려간 거죠. 허들이 내려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쪽 입장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미국 역시 이제 아무래도 재정 적자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고 이제 감세를 하지만 또 민주당 정권이 오면 증세할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지역 특히나 영어가 당이 되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4월부터 이 황금 비자 제도를 대폭 완화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한 41억 원 정도로 인하를 했다 그러는데 저도 여기 가서 그냥 양들 보면서 살고 싶지만 41억 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그냥 여기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역시도 트럼프표 골드카드 이거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정책을 규제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예. 또 열어주는 창구가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는 거고 네네네.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쫓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지금은 좀 날카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팩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글로벌하게 이제 부유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은 뭐 아일랜드나 뉴질랜드 이런 데가 좋거든요. 예. 근데 이세를 생각하면 미국을 선택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민자에 대한 교육제도나 이민자에 대한 초강, 그러니까 뭔가 이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좀 여유로운 국가에 살고 싶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미국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이제 골드카드 도입 한다고 하고 최근에 또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교육적인 이세에 대한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자식이 미국에서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미국에서 좀 거주를 하겠다. 막 이런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위해선 트럼프도 인내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IS의 이지환 대표 그리고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 중동, 미국, 일본 다양한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세계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